30년 동안 시댁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온 한 며느리. 명절 음식, 제사 준비, 병수발까지.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온 단 한마디. 쟤는 만만하니까 시키는 거지.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마지막 유서 한 장. 새벽 5시.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부엌 불이 켜졌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은 언제나 그녀였다. 알람도 필요 없었고 몸이 먼저 알았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5시가 되기 전에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지였고 그 다음에는 습관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반복되고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방문을 나서기 전 수지는 잠깐 침대를 바라봤다. 남편이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 평온한 얼굴. 이 사람은 새벽에 깨어본 적이 없다. 밥이 어떻게 차려지는지, 국이 어느 시간부터 끓었는지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수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결혼하던 날 남편은 웃으며 말했었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지금은 낯설었다. 결혼 전 몇 번의 연애 경험은 있었지만 운명처럼 느껴진 사람은 없었다. 그때는 여자 나이 30을 넘기면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선배들을 보면서 30 전에는 꼭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었다. 수진이 결혼할 즈음은 약간의 유행처럼 늦은 결혼이 퍼지고 있었다.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보다는 자기 일에 만족하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때 왜 좀 더 사회생활을 이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수지는 지금 와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직 별이 남아있는 시간, 수진의 손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고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피어오르는 온기였다.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불꽃의 온기. 국이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된장이 풀리고 두부가 잠기고 애호박이 투명하게 익어갔다. 냄비 옆 프라이팬에서는 전이 노릇하게 구워졌다. 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다. 누군가는 이 냄새를 맡으며 밥 먹을 시간이구나 하고 일어났고 누군가는 그 냄새를 만들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서 있었다. 이 집에서 수지는 언제나 후자였다. 손목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다. 뒤집개를 쥘 때마다 손목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는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잘 빠지지 않았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늘 다음으로 밀렸다. 이 집에서 수진의 몸은 수진보다 나중이었다. 그때였다. 저는 얇게 붙여야지. 기름 아깝게 쓰네. 시어머니의 말이 등 뒤로 떨어졌다. 슬리퍼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언제 나왔는지 수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차갑고 짧은 한마디. 인사도 없이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새벽부터 서 있는 며느리에게 처음 건네는 말이 그것이었다. 수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들었어?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번에는 한 발 더 들어왔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어머니. 줄일게요. 줄일게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몇 번을 말해. 수지는 다시 프라이팬으로 시선을 돌렸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다.
어머니, 저 새벽 5시부터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제 손목이 요즘 많이 아파요. 어머니, 그냥 한 번만 수고했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오래 연습한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들어 국을 한번 들여다봤다. 간 좀 봐봐. 싱거울 것 같은데. 수진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뚜껑을 덮었다. 괜찮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이 집에서 합격이라는 뜻이었다. 수지는 그 무언의 기준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익혔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었다. 이것저것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다. 파가 없네. 오늘 장 봐야겠다. 제가 다녀올게요. 됐어. 내가 가면 또 엉뚱한 것만 사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 장을 볼 때 파를 2단이나 사왔는데도 너무 많이 샀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파가 없다고 혀를 차고 있었다. 그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지 수지는 알았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돌아가자 부엌에 다시 수진 혼자 남았다. 슬리퍼 소리가 멀어졌고 수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이 집에서 수진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됐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얼굴.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넘기고 있었다. 뉴스를 잠깐 보다 말고 골프 채널로 넘겼다. 밥 다 됐어? 부엌을 향해 던진 말이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조금만요. 국은 뭐야? 된장국이요. 된장국 어제도 했잖아. 수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어제는 분명히 미역국이었지만 그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해봤자 그랬나 한마디로 끝날 것이 뻔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다. 최악은 왜 맨날 이런 거 해로 이어지는 경우였다. 다음엔 다르게 할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채널을 바꾼 뒤였다. 소파 한켠에서는 신우이가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간밤에 늦게 들어온 탓인지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다. 가끔 혼자 피식 웃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올케 나 커피. 신우이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그냥 당연한 문장이었다. 수지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어떻게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아, 근데 저번처럼 너무 진하게 하지 마. 저번에 진하게 했던 기억은 없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우이의 커피 농도는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졌다. 진하다고 할 때도 있고 싱겁다고 할 때도 있었다. 수지는 그 기준을 맞추려 오래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했다. 그냥 만들었고 뭐라 하면 다시 만들었다. 커피가 완성될 즈음 신우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오늘 오빠 회사 몇 시야? 9시요. 그럼 나는 좀 더 자도 되겠다. 신우이는 커피잔을 받아들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없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수지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다시 프라이팬으로 돌아섰다. 이 집에서 수진의 손은 쉬지 않았다. 뭔가를 만들거나 치우거나 닦거나 정리하거나 손이 멈추면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불안이 찾아왔다. 그 불안도 이 집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밥상이 차려지고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상을 훑어봤다. 수지는 그 시선의 방향을 알았다. 뭔가 없는 것을 찾고 있는 눈이었다. 깍두기는?
아, 죄송해요. 금방 가져올게요. 수진이 냉장고에서 깍두기 통을 꺼내 그릇에 담는 사이 남편은 이미 숟가락을 들었다. 신우이는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보다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이 나물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수진이 그릇을 내려다봤다. 어젯밤 묻혀놓은 시금치나물이었다. 어떡해요? 뭔가 텁텁해. 참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남편이 한번 먹어보고는 말했다. 그냥 먹어. 괜찮은데 뭐. 오빠는 입맛이 없잖아. 입맛이 없긴 그냥 맛있는데.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의 말이 식탁 위에서 오갔지만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물을 어떻게 무쳤는지, 참기름을 얼마나 넣었는지, 그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상한 것이었다. 수진의 수고는 그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깍두기를 한 조각 집어 씹다가 말했다. 이거 신 거 아니야? 언제 담근 거야? 지난주에 담갔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쉬어? 어떻게 담근 거야? 원래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좀 빨리 익는 편이에요. 날씨 탓을 해? 내가 담그면 이렇게 안 돼. 수지는 입을 닫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깍두기를 담근 건 3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는 수진이 담가왔다. 그리고 3년 전 시어머니가 담근 깍두기는 그때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쉬어버렸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는 건지 마는 건지.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밥만 먹었다. 수진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냥 먹었다. 그게 이 집에서 남편의 방식이었다. 갈등을 피하는 것. 자신이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간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의 피해는 언제나 수진이 고스란히 받았다. 신우이가 물을 마시다가 말했다. 참,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올케 내 옷 좀 세탁해놔. 파란 원피스랑 흰 바지.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뻔했다. 부탁의 형식조차 없었고 그냥 통보였다. 언제까지요? 금요일까지. 다림질도 좀 해줘. 구겨져서. 남편이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도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신우이가 삐질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가 끼어들 것이고, 결국 분위기가 나빠지는 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네, 알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남편은 다시 소파로, 신우이는 방으로,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그리고 수지는 식탁을 치우고 그릇을 씻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수지는 물소리를 들었다. 싸 하고 흐르는 물. 기름기가 씻겨 내려가고 그릇이 하나씩 깨끗해졌다.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그나마 편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물소리만 있는 시간. 그릇을 헹구는데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낯설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하면 좀 쉬면 되지.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아요. 그냥 수진이도 힘들까봐. 그 애가 힘들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했어? 다 잘하면서 무슨.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수지는 그 침묵을 듣고 있었다.
변호는 거기서 끝났다.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곧 TV 소리가 다시 커졌다. 수지는 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봤다. 저 말이 위로여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몰랐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걱정이 행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걱정은 거실에 남아 있었고 수지는 여전히 부엌에 혼자 있었다. 손목이 다시 욱신했다. 수지는 손목을 한번 쥐어보다가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다. 설거지가 끝나고 수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야 환해진 아침 하늘.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을 시작하는 시간. 저 밖의 사람들은 지금쯤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사람,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사람,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웃는 사람. 수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커피를 마신 게 언제인지 생각해 봤다. 기억나지 않았다. 수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결혼 전 수지는 그렇게까지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고 싶은 말은 했고 싫은 건 싫다고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었고 웃음이 많았다. 그게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눈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참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는 건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워지는 것이었다.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참으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쉽게 참아졌다. 싫다는 말을 한번 삼키면 다음번에는 삼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수지는 수진이 아닌 사람이 되어갔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내 양말 어딨어? 수진아. 이름이 불렸다. 하지만 뭔가가 필요할 때만 불리는 이름이었다. 양말을 찾을 때, 리모컨이 없을 때, 뭔가가 없을 때. 그럴 때만 수진이라는 이름이 이 집 공기를 가로질렀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이 따라왔다. 서랍 두 번째 칸이요. 어머니, 이것 좀. 옳게, 저것 좀. 야, 이거. 얘야. 며느리. 저것 좀 해라. 이 집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없어도 되는 이름.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 고마움 대신 당연함으로 채워진 자리. 대답이 돌아오고 이내 조용해졌다. 고마워 라는 말은 없었다. 수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부엌을 한번 둘러봤다. 깨끗하게 닦인 가스레인지,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정리된 냉장고. 누군가의 아침이 차려졌고 누군가의 커피가 만들어졌고 누군가의 양말 위치가 안내됐다. 모두 수진의 손으로. 하지만 아무도 그 손을 보지 않았다. 수진은 앞치마를 개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잠깐 섰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얼굴 위에 닿았다. 수진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게 됐다.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지친 얼굴이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다. 그 얼굴이 자신의 것인지 이 집이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프라이팬이 식어가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환했다. 오늘도 이 집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허리가 먼저 망가졌다. 그리고 손목, 무릎까지.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냥 뻐근한 게 아니었다.
숨이 잠깐 막힐 만큼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워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50분. 어쨌든 부엌에 가야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드니까 무리를 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허리는 아침마다 굳어 있었고 손목은 뒤집개를 쥘 때마다 욱신거렸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 소리를 냈다. 몸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망가지고 있었다. 그날도 수지는 밥을 했다. 허리를 반쯤 굽힌 채로 냄비를 올리고 이를 악물며 프라이팬을 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반찬 투정을 했고 남편은 밥을 먹었고 시누이는 늦잠을 잤다. 수진이 벽을 짚고 부엌에 들어왔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 통증이 심해지던 어느 저녁 수진은 잠깐 소파에 앉아 허리를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다. 왜 어디 아파? 좀 허리가요. 허리?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허리가 아파. 내가 너 나이 때는 반일도 했어.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그 말에 뭔가를 덧붙이면 이어질 말들이 뻔히 보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약하다느니, 조금만 힘들어도 아프다고 한다느니. 그래서 수지는 그냥 웃었다. 그러게요. 제가 약해서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병원은 괜히 가지 마. 의사들이 멀쩡한 사람 잡아. 그 말이 수진의 귀에 오래 남았다. 병원에 가도 된다는 허락이 이 집에서는 필요했다. 아픈 것도 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다. 병원은 한참 뒤에야 갔다. 시어머니 정기검진 예약이 끝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마친 날이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병원에 온 게 언제인지 생각해 봤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온 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다. 응, 나 지금 병원이야. 별거 아니야. 끝나고 밥 먹자. 가볍고 환한 목소리였다. 수지는 그 목소리를 듣다가 시선을 내려깔았다. 병원이 저렇게 가벼운 일일 수 있구나. 아프면 오고 끝나면 밥을 먹는 일. 그게 당연한 사람들이 있구나. 진료실에서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목도 무릎도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아요. 평소에 많이 서 계시죠? 네, 좀요. 어떤 일을 하세요? 가정주부예요. 의사가 잠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주는 것 같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쉬셔야 합니다.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서 계세요? 수지는 잠깐 계산해 봤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새끼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장을 보고 많이 서 있는 편이에요. 줄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세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겁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겁이 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줄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 가능한 말인지 의사는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처방전이 손에 들려 있었다. 소염제, 파스, 물리치료 권고, 종이 한 장에 적힌 자신의 상태.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허리가 욱신했다. 수지는 손잡이를 꽉 쥐었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에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 약을 챙긴 뒤였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버스 안에서부터 생각해온 말이었다. 여보, 나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응? 눈은 화면에 있었다. 허리가 많이 안 좋대. 손목이랑 무릎도. 의사가 무리하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조금 돌렸다. 많이 심해? 응. 지금 당장 어떻다기보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면 나중에 더 나빠진대. 그럼 좀 쉬어야겠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기대를 했다. 그래, 그럼 집안일 좀 나눠보자.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말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남편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집안일을 좀 나눌 수 있을까? 나 혼자 다 하기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말해봐.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 수지는 말이 막혔다.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이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남편은 알면서 하는 말인지 몰랐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여보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 내가 왜? 어머니가 예민하신데 내가 그런 말 꺼내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나는 괜찮고 말이 튀어나왔다. 참으려 했는데 나와버렸다. 남편이 수진을 바라봤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한테 말하면 분위기 나빠지는 게 싫어서 내가 해야 한다는 거잖아. 나도 불편하고 싫은데. 너는 며느리잖아. 그 말이 공기를 가로질렀다. 너는 며느리잖아. 5글자였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먼저 나서야 한다. 며느리면 아파도 말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야. 나 진짜 아프다고. 남편이 리모컨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몸을 돌렸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퇴근하고 집안일 하라고.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 하는 거랑 같아?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익숙했다. 처음 들은 말이 아니었다. 집에서 하는 건 일이 아니라는 말.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라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조금씩 작아졌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됐어. 미안하다고. 수진이 먼저 말했다. 자신이 왜 미안한지도 몰랐다. 그냥 이 대화를 끝내고 싶었다. 됐어. 나 이제 들어갈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TV 볼륨을 높였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다. 허리가 욱신했다. 손목도 아팠다.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어느 순간부터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어제 방에서 남편이랑 뭐라고 했어? 목소리 들리던데. 수지는 프라이팬을 젓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얘기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던데.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남편한테 뭘 요구하면 안 돼.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 들으면 못 버텨.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마. 그 말이 등 뒤로 떨어졌다.
수지는 프라이팬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손목이 아팠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나가버렸다. 부엌에 다시 수진 혼자 남았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이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서 힘든 게 아닌가요? 저는 아파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그 말들이 목구멍 가득 찼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와봤자 돌아오는 건 뻔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아파도 말하면 안 됐다.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됐다. 그냥 버텨야 했다. 수지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참았다. 부엌에서 울면 안 됐다. 누가 볼 수도 있었다. 전을 뒤집고 국을 저었다. 손이 움직였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날 밤이었다. 신우이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주방을 정리하다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가 어젯밤에 올케한테 뭐라 했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올케가 아프다고 집안일 못하겠다고 했나 봐. 어머, 진짜요? 그럼 누가 해요? 그러게. 아프면 아픈 거지 남편한테 말할 게 뭐 있어. 맞아요. 오빠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수지는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소리를 죽이고 서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프다고 말한 것이 집안일 못하겠다는 말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불평처럼 이야기되고 있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냥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게.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했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천천히 행주를 개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이번에는 부엌이어도 상관없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으니까. 눈물 한 방울이 조리대 위로 떨어졌다. 수지는 그것을 행주로 닦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이불을 입에 대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깨가 떨렸다. 참으려 할수록 눈물이 더 나왔다. 아파서만 우는 게 아니었다. 말을 꺼냈는데 듣지 않는 사람 때문에. 존재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프다는 말이 불평이 되어버리는 이 집 때문에. 한참을 울다가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옆에서는 남편이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그 숨소리가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다. 처방전이 서랍 안에 들어 있었다. 소염제는 아직 뜯지 않았다. 먹을 시간도 챙길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 질문은 오래 천장에 붙어 있었다.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 새벽 4시 반이면 다시 눈이 떠질 것이다. 몸이 먼저 알고 일어날 것이다.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욱신해도 그리고 부엌 불이 켜질 것이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이 오늘 밤은 유난히 무거웠다. 시어머니 칠순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수지는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보다 먼저였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눈을 뜨기 전부터 머릿속에 줄을 서 있었다. 전 5가지, 잡채 2냄비, 나물 3가지, 국 2종류, 과일 손질, 상차림. 메모지에 적어둔 목록이었다. 지난 사흘 동안 장을 3번 받고 이틀 전부터 밑준비를 해뒀다. 손이 모자랄 것 같아 남편에게 도움을 부탁했다가 내가 뭘 할 줄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 신우이에게 말했다가 나 그런 거 못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수진 혼자였다. 부엌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시어머니가 나왔다.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 손님이 11시부터 오는데. 새벽 3시 반이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녹두전 부칠 때 너무 두껍게 하지 마. 지난번에 두꺼웠잖아. 네, 어머니. 잡채 당면 불리는 거 잊지 말고. 작년에 너무 퍼졌었어. 작년 잡채는 누구도 퍼졌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선전은 내가 볼 테니까 먼저 하지 마. 내 방식이 따로 있어. 네. 시어머니는 지시를 마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수지는 혼자 부엌에 남아 칼을 들었다. 오전 8시였다. 전이 3가지 완성됐고 나물 2가지가 무쳐졌고 잡채가 절반쯤 볶아졌다. 수진의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있었고 손목은 이미 저려오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전 접시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녹두전이 왜 이 색이야? 너무 태웠잖아. 수진이 접시를 바라봤다. 노릇한 갈색이었다. 잘 구워진 색이었다. 좀 진하게 구웠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님한테 이걸 내놓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수지는 잠시 프라이팬을 바라봤다. 다시 붙여야 한다는 말이었다. 다시 붙일게요. 그리고 나물. 감봤어? 너무 싱거울 것 같은데. 방금 감봤어요. 내가 봐야겠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집어 나물을 먹어봤다. 잠시 씹더니 말했다. 참기름이 부족해. 더 넣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참기름을 조금 더 넣었다. 그리고 생선전은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아직 안 시작했어요. 그건 잘했네.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생선전 재료 앞에 섰다. 수지는 옆에서 잡채를 계속 볶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보며 말했다.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 기름을 아껴야지. 수지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척했다. 기름을 적게 쓰면 전이 눌어붙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집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진아, 내 말 듣고 있어? 네, 어머니. 다음엔 줄일게요. 손님들이 11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친척, 오래된 이웃, 시누이의 친구들, 남편 회사 동료 몇 명. 현관이 신발로 가득 찼다. 집안이 웃음소리와 말소리로 넘쳤다. 수지는 웃으며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채웠다. 누군가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네요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웃음이 터졌다. 수진도 웃었다. 친척 한 명이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잡채가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수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시누이가 먼저 말했다. 엄마 레시피예요. 엄마가 알려줬거든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사흘 전부터 준비한 잡채였다. 시어머니 레시피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점심이 지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어른들은 거실에, 젊은 사람들은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사진을 찍고 웃었다. 남편은 남자 친척들과 술을 마셨다. 수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치웠다.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한 번은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남편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친척 어른이 말을 걸었고 남편은 다시 앉았다. 수지는 시선을 거뒀다. 오후가 됐다. 수지는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찬물로 얼굴을 2번 닦고 나왔다. 부엌으로 돌아가야 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싸주고 택시를 불러들이고 그것도 수진의 일이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을 때 수진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다. 새벽 3시 반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앉은 적이 없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시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잘 됐지? 다들 좋아하더라. 네, 엄마.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레시피를 잘 알려줬으니까. 수지는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다. 수진아, 남은 전은 냉동에 놔. 버리면 안 돼. 네, 어머니. 잡채는 내일 점심에 먹게 따로 빼놓고. 네. 설거지 오늘 다 해놔야 해. 내일 아침에 그릇 필요하니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가 그릇으로 가득했다. 손님이 많이 온 날이었다. 2시간은 걸릴 것 같았다. 물을 틀고 수세미를 집었다. 그릇이 하나씩 씻겼다. 손이 움직였다. 그때였다. 설거지 소리 너머로 화장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시누이였다. 근데 올케 진짜 대단하지 않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잖아. 오늘 하루 종일 혼자 다 했잖아.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잠시 침묵. 그리고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쟤는 만만하니까 시키는 거지. 수지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게 어딨어.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맞아요. 근데 진짜 순하긴 해요. 순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야. 저렇게 다 해주면 안 되는데. 낮은 웃음소리.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그러게. 친정도 별거 없고 나가봤자 어디 가겠어. 시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래도 오빠한테 잘하잖아요. 오빠가 잘해줘서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버텼겠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지는 그릇을 내려놓았다. 물이 계속 흘렀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다. 만만하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새벽 3시 반부터 지금까지 앉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손목이 아파도 멈추지 않고 그 이유가 그것이었다. 고마워서가 아니었다. 잘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만만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지만 눈물은 오지 않았다. 아주 깊은 곳이 건드려졌을 때는 눈물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았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시누이가 나오다가 수진을 봤다. 순간 굳었다. 수진이 얼마나 들었는지 가늠하는 눈이었다. 올케, 아직 있었어? 수진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시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네, 설거지 마저 하려고요. 시누이는 잠깐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수진은 다시 물을 틀었다. 그릇을 집었다. 손이 움직였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잠든 뒤 수진은 마지막으로 부엌을 닦았다. 가스레인지를 닫고 조리대를 행주로 훔치고 바닥을 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었다. 내일 아침에 누군가 이 깨끗한 부엌을 보더라도 누가 닦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불을 끄고 나오다가 수지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거울 앞에 섰다. 새벽 3시 반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다. 웃고 또 웃었던 얼굴.
지쳐 있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다. 앞치마 끈에 눌린 자국이 허리에 남아 있었다. 수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낯선 사람이었다. 이 얼굴이 나인가? 이게 내 얼굴인가? 수진이라는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면 이 집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얼굴인가? 만만한 사람, 갈데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거울 속의 얼굴이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도 그 얼굴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은 천천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잠깐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자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 밥을 해야 했다. 웃으며 인사해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지는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람은 울지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리는 것이었다. 수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수지는 울지 않았다. 무언가가 바뀐 건 아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지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고 남편의 침묵을 받아냈고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줬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수진의 안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결심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수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장을 보고 웃으며 대답했다. 반찬 투정을 들었고 남편의 침묵을 받아냈고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줬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수지는 달라져 있었다. 칠순 잔치 그날 밤 이후로 수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도 접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수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가족이 잠든 뒤 혼자 깨어있는 시간에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고 손은 여전히 쉬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내 통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좀 찾아줘. 수진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이것저것 뒤졌다. 통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 아래 끼어 있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통장을 받아들고는 말했다. 너도 통장 관리 잘해. 며느리가 돈 관리를 잘해야 집안이 안정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근데 집문서는 어디 있어? 오래돼서 갱신해야 할 것 같던데. 수지는 잠깐 멈췄다.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내가 갖고 있어? 그런 건 내가 갖고 있어야지. 결혼할 때부터 제가 관리해 왔어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며느리가 집문서를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건 시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 거야. 수지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제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제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처음이었다. 수진이 이 집에서 이렇게 말한 건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죄송해요, 어머니.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수지는 방을 나왔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다.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남편은 눈치를 받고 시누이는 분위기를 살폈다. 수지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움직였다. 밤이 깊어졌다. 가족이 모두 잠든 뒤였다. 수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자신의 통장, 보험증서, 집문서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렇게 차분한 밤이 오랜만이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많았다. 결혼 전에 모은 돈, 명절마다 친정 부모님이 쥐어준 돈, 가끔 남긴 생활비. 이 집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돈이었다. 수집만 알고 있는 숫자였다. 보험 증서를 펼쳤다. 결혼 전에 들어둔 것이었다.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메모를 했다. 변경해야 할 것들, 확인해야 할 것들. 집문서를 꺼냈다. 수진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그 사실을 이 집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수진뿐이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이 집이 자기 것인 양 살아왔다. 수진은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말이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쓰고 나서 펜이 잠시 멈췄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수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다시 펜을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어제 일을 꺼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집문서 얘기 말이야. 수지는 밥을 푸다가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가 집문서를 갖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야. 우리 집 관습에 맞지 않아. 남편이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다.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집안 살림은 시어머니가 주도해야 해. 예전부터 그런 거야. 남편이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그냥 어머니 드리면 안 돼? 수진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밥을 푸기 시작했다. 그 집은 제 친정아버지 돈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집이 누구 거야? 어머니,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어요. 등기부가 뭐가 중요해? 사람 사는 게 등기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남편이 헛기침을 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분위기가 왜 이래?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어머니 기분 상하시잖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밥상을 마저 차리고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거의 먹지 않았다. 남편은 빠르게 먹고 일어났다.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옳게,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 많이 서운해하셔. 수지는 그릇을 헹구며 말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누이가 잠깐 멈췄다. 수진이 이런 말을 한 게 처음이었다. 시누이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그냥 나가버렸다. 부엌에 혼자 남은 수지는 계속 설거지를 했다. 물이 흘렀다. 그릇이 깨끗해졌다. 잘못한 게 없었다. 수지는 그걸 알았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요즘 이상해. 그런가요? 눈빛이 달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무슨 딴 생각이요? 나가려는 거 아니냐고. 수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앞을 보며 걸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점심 차릴게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수지는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몇 마디는 들렸다. 며느리가 이상해. 내가 좀 얘기해봐. 수지는 국을 저었다. 들은 척하지 않았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다. 수진이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밥 먼저 먹고요. 지금 하자. 수진은 국자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걱정하셔. 요즘 내가 좀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말투도 그렇고 집문서 얘기도 그렇고. 어머니 많이 상처받으셨어. 저는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 마음이 중요하지. 수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내 마음은요. 남편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마음은 중요하고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어떤 말이에요? 나는 몇 년 동안 내 마음을 한 번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사실을 말했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다. 수진아, 왜 이래? 집에서 분위기 좋게 지내면 안 돼? 나는 지금 분위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국자를 다시 들었다. 밥 먹어요.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다. 수지는 혼자 부엌에서 밥상을 마저 차렸다. 그날 밤이었다. 가족이 잠든 뒤 수지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읽고 나서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법률 상담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며칠 전에 카페에서 검색해 저장해 둔 것이었다.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아직은 누르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그 번호 위에 머물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을 내려놨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머지않았다. 수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수지는 서랍 안을 보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수지는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저 시절의 수지는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사진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그때 수지는 꿈이 있었다. 작은 꽃집을 하고 싶었다. 꽃을 좋아했다. 아침마다 꽃을 손질하고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꽃을 골라주는 일.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다들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 꿈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냐고 했고 남편은 굳이 힘들게 왜 해라고 했다. 그렇게 꿈은 말 몇 마디에 접혔다. 수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안에 다시 넣었다. 저 사람이 나였구나. 수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 새벽 4시 반이면 다시 눈이 떠질 것이다. 밥을 해야 했다. 시어머니 약을 챙겨야 했다. 웃으며 대답해야 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수진의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수진은 갑자기 쓰러졌다. 부엌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냄비에서 국이 끓고 있었고 프라이팬 위에는 전이 익어가고 있었다. 수진은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국화꽃 냄새가 홀 안에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그 안에서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오래전 사진이었다. 결혼 전 눈이 먼저 웃던 시절의 얼굴이었다. 이 집 사람들은 수진의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보려 한 적이 없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이고 유족에게 인사를 건넸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다. 친정 어머니는 처음부터 울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어깨가 계속 들썩였다. 친정 오빠는 그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시어머니 쪽 친척들은 반대편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갑자기 가셨네. 몇 살이셨어? 아직 젊었는데. 그래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며느리 노릇 잘했다더니.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손수건을 눈가에 댔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남편은 장례식장 입구 쪽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하고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눈물은 없었다. 신우이는 의자에 앉아 눈이 빨개진 채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심으로 울고 있는 사람은 친정 어머니뿐이었다. 수진의 영정 앞에 꽃이 놓였다. 국화, 흰 장미, 작은 들꽃들. 수진이 꽃을 좋아했다는 걸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꽃집을 하고 싶었다는 걸, 결혼하면서 그 꿈을 접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알려고 한 적도 없었다. 조문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에 섰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수진이 고생 많았다. 그 말이 장례식장에 조용히 퍼졌다. 친정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걱정 마세요. 친정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부족한 거 없이 살았는지는 수진이만 알겠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시선을 걷었다. 아무도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친정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옆에서 잘 챙겨줬어야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정 오빠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언 낭독은 오후에 있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조용하고 단정한 걸음이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장례식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고쳐주었다. 남편이 자리에서 몸을 세웠다. 신우이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고인의 유언을 전달하겠습니다. 봉투가 열렸다. 남자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고요해졌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의 손수건이 천천히 내려갔다. 이 집에서 나는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올케로. 하지만 수진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의 꿈은 결혼과 함께 접혔고, 나의 몸은 이 집의 일과 함께 망가졌고, 나의 말은 언제나 이 집의 분위기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커졌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나는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혼자 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이 이 집의 하루를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 불빛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아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지쳐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흔들렸다. 친정오빠가 그 손을 잡았다. 남자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었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가진 것만큼은 내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나의 모든 재산과 이 집의 소유권은 전부 기부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우리 집인데요?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로질렀다. 몇몇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고인 소유였습니다. 등기부에 고인의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수십 년 살던 집인데 며느리 이름으로 됐다고 며느리 집이야? 고인이 생전에 공증을 마친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졌다. 남편은 그것을 줍지 못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다가갔다. 오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된 거야? 올케가 언제 이런 걸 해놨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남자를 향해 말했다. 취소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고인은 생전에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갖추신 상태에서 공증하셨습니다. 취소는 불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서 나가란 말이에요? 남자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도 줍지 않았다. 친정오빠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느냐고. 장례식장이 술렁였다.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저게 무슨 일이야? 집을 기부한다고? 며느리가 그런 걸 해놨어? 시어머니 쪽 친척 한 명이 남편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네 집사람이 왜 이런 걸 해놨어?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우이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올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족한테 이게 말이 돼? 그 말이 장례식장에 퍼졌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고인은 이것이 몰래 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말해도 들을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고요해졌다. 말해도 들을 사람이 없었다. 그 문장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 친정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수진이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들어달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나는 참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나로 살아봅니다. 수진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눈이 먼저 웃는 얼굴로, 이 집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얼굴로 남편이 그 사진을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다. 늦은 눈물이었다. 살아있을 때 흘렸어야 할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부엌은 조용했다. 더 이상 새벽 불빛도 바쁜 발소리도 기름 냄새도 없었다. 누군가의 아침을 만들던 손이 사라진 자리는 아무도 채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해야 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양말을 찾아야 했다. 신우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커피를 만들었다. 그제야 알았다.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집은 몇 달 뒤 고인의 유언대로 처리됐다.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 흩어졌다. 아무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래도 했다. 그것이 수진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몇 달 뒤 수진의 이름이 붙은 작은 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동네에서 조용히 소문 없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입구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살았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처음 온 사람들은 오래 서 있었다. 무언가를 읽는 것인지,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인지, 그냥 서 있었다. 수진이 원했던 건 그것이었는지도 몰랐다. 누군가가 잠시 멈춰서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었다.